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계속 사과하고 있는 나 자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 혹은 지금 그런 관계에서 막 빠져나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그 안에 머물렀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의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피해자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 프로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르시시즘적 학대 관계에서 회복 중인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선택받았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선택하는 대상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매주 심리학, 관계, 자기 치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 있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였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순진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가진 특별한 자질들, 즉 공감 능력, 돌봄의 본능, 진정성 있는 연결에 대한 갈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 자질들을 착취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템을 마치 숲속의 포식자에 비유해 봅시다. 포식자는 무작위로 먹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양가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최소로 소비하면서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나르시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 공급원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찬사, 인정, 통제감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 자아 구조의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그 빛을 향해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상대방의 공감 반응성입니다. 당신이 처음 만남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며 그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즉시 이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친절함이 약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그 친절함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가 주목하는 것은 불안정한 자존감의 신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낮은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 매우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도 나르시시스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 깊은 곳에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그 의심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러브, 밤빈이라는 현상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인정과 찬사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경계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챙기도록 길들여졌거나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서서히 경계를 침범해 올 때 그것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네 번째로는 치유자 본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고쳐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오해받아온 과거,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치유자 본능이 강한 사람, 즉 상대방의 아픔을 보면 그것을 함께 안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순간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내가 함께하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신호는 성취지향적이면서도 인정 욕구가 높은 성격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성공적이고 능력 있고 겉으로는 전혀 취약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나르시시스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발산하는 에너지, 즉 높은 성취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안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사람의 성취를 처음에 매우 열렬히 찬양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그것을 자신의 우월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은 아마도 스스로를 이 목록 어딘가에 대입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높고 돌봄의 본능이 있고 진정한 연결을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처음 접근하는 방식, 즉 그들이 어떻게 관계의 초기에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이상화 단계, Idealization Phas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면 왜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처음부터 가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러브 밤빙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폭탄을 투하하듯 사랑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마치 태양이 갑자기 당신에게만 비추기 시작한 것처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의심조차 하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히 그것을 제공합니다. 깊이 이해받고 싶었나요?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놀라울 정도로 공감합니다.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었나요? 그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안정감을 원했나요? 그들은 매일 연락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 내가 정말 이해받는 관계를 찾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연구합니다. 첫 만남에서 당신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이야기에 눈이 빛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거울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마치 뛰어난 배우가 오디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이상적인 파트너, 이상적인 친구, 이상적인 동료, 그 연기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이 그 관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판단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애착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화 단계가 지나면 평가절하 단계, Devaluation Phase가 시작됩니다. 이 전환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나 서서히 일어나서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변화의 이유를 당신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달라졌나? 내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인식과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 혼란, 고통을 당신 자신의 문제로 돌립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건 너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서서히 당신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1944년에 개봉한 영화 가스라이팅 게스라이트에서 이 개념이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가스등을 어둡게 하면서도 아내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죠. 현실 속 가스라이팅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경험한 것, 분명히 들은 것, 분명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계속 사과하고 있는 나 자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 혹은 지금 그런 관계에서 막 빠져나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그 안에 머물렀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의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피해자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 프로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르시시즘적 학대 관계에서 회복 중인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선택받았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선택하는 대상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매주 심리학, 관계, 자기 치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 있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였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순진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가진 특별한 자질들, 즉 공감 능력, 돌봄의 본능, 진정성 있는 연결에 대한 갈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 자질들을 착취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마치 숲속의 포식자에 비유해 봅시다. 포식자는 무작위로 먹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양가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최소로 소비하면서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 공급원,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찬사, 인정, 통제감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 자아 구조의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그 빛을 향해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상대방의 공감 반응성입니다. 당신이 처음 만남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며 그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즉시 이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친절함이 약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그 친절함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가 주목하는 것은 불안정한 자존감의 신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낮은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 매우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도 나르시시스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 깊은 곳에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그 의심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러브, 밤빙 러브이라는 현상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인정과 찬사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경계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챙기도록 길들여졌거나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서서히 경계를 침범해 올 때 그것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네 번째로는 치유자 본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고쳐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오해받아온 과거,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치유자 본능이 강한 사람, 즉 상대방의 아픔을 보면 그것을 함께 안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순간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내가 함께하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신호는 성취지향적이면서도 인정욕구가 높은 성격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성공적이고 능력 있고 겉으로는 전혀 취약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나르시시스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발산하는 에너지, 즉 높은 성취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안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사람의 성취를 처음에 매우 열렬히 찬양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그것을 자신의 우월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은 아마도 스스로를 이 목록 어딘가에 대입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높고 돌봄의 본능이 있고 진정한 연결을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처음 접근하는 방식, 즉 그들이 어떻게 관계의 초기에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이상화, 단계 이디얼라이제이션,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면 왜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처음부터 가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러브 밤빙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폭탄을 투하하듯 사랑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마치 태양이 갑자기 당신에게만 비추기 시작한 것처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의심조차 하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히 그것을 제공합니다. 깊이 이해받고 싶었나요?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놀라울 정도로 공감합니다.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었나요? 그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안정감을 원했나요? 그들은 매일 연락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 내가 정말 이해받는 관계를 찾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연구합니다. 첫 만남에서 당신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이야기에 눈이 빛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거울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마치 뛰어난 배우가 오디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이상적인 파트너, 이상적인 친구, 이상적인 동료. 그 연기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이 그 관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판단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애착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화 단계가 지나면 평가절하 단계, devaluation phase가 시작됩니다. 이 전환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나 서서히 일어나서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변화의 이유를 당신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달라졌나? 내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인식과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 혼란, 고통을 당신 자신의 문제로 돌립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건 너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서서히 당신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1944년에 개봉한 영화 가스라이팅 게스라이트에서 이 개념이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가스등을 어둡게 하면서도 아내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죠. 현실 속 가스라이팅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경험한 것, 분명히 들은 것, 분명히 느낀 것을 부정당할 때 인간의 심리는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함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더 강하게 관계에 매달립니다.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가 진짜야 라는 생각 속에서요. 이 단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입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훨씬 강한 집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슬롯머신을 생각해보세요. 매번 돈을 잃더라도 가끔 한 번씩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사람들을 계속 당기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가끔씩 처음과 같은 따뜻하고 완벽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당신을 붙잡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왜 그렇게 오래 거기 있었을까? 내가 바보였던 걸까라고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심리적 패턴에 당신의 뇌가 반응한 것입니다. 도박 중독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도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화학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실제로 중독과 유사한 뇌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단계에서 또 하나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호버링 후버입니다. 진공청소기 브랜드에서 이름을 딴 이 개념은 상대방이 관계를 떠나려 할 때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빨아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끝내려 하거나 거리를 두려 할 때 갑자기 처음에 그 완벽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눈물, 사과, 변하겠다는 약속, 혹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정확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이클을 수년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필요한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써주셔도 좋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짧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은 판단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로 인한 유대감입니다. 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빠져나오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그 관계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처음에 스톡홀름 증후군의 개념에서 발전했습니다. 인질이 자신을 납치한 사람에게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현상이죠. 이것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간헐적인 안도감이 반복될 때 뇌는 그 안도감을 제공한 사람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설계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위협적인 환경에서 그나마 안전한 존재에 가까이 있으려는 본능인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관계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불안, 두려움, 혼란,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처음에 따뜻했던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 해방감, 다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그 강도는 평범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기쁨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고통이 그 기쁨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경화학적으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불안 상태에서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그 불안이 해소되는 순간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과 도파민의 조합은 중독성 약물이 뇌에 작용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뇌 스캔 연구에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의 뇌 활성 패턴이 약물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의 패턴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관계를 끊는 것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정체성을 침식한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한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미, 가치관, 친구관계, 자아 이미지를 서서히 그들의 관점으로 재구성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위해서야라는 말로, 나중에는 당신이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강에 비유해 봅시다. 강은 처음에는 자신만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 옆에 매우 강력한 자기장이 나타나면 강물은 서서히 그 방향으로 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완전히 원래의 방향을 잊어버린 채 그 자기장이 당기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강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원래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떠난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침식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처음에는 매우 작은 것들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음악, 친구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평가가 서서히 당신의 선택을 바꿉니다. 그 친구는 당신에게 좋지 않아. 그 음악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 꿈은 현실적이지 않아. 처음에는 이것이 그들의 걱정이나 사랑에서 나온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시선 속에서 당신이 완전하지 않으며 그들이 없으면 더 좋아질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단계에서 사회적 고립도 함께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지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유도하거나 친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거나 혹은 단순히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모두 차지함으로써 다른 관계를 유지할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떠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실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요. 트라우마 본딩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단순히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재설정 과정입니다. 당신의 뇌가 학습한 패턴, 즉 불안이 안도감으로 전환되는 그 강렬한 경험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연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나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계속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에서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몇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o, Contact 혹은 Gray, Rock 전략입니다. 상황에 따라 완전한 연락 단절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감정적으로 무반응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 자체를 공급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없으면 그들의 조작이 효과를 잃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서사 속에서 자신을 피해자로만 보는 것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서서히 관점을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파트를 단순한 요약이나 결론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회복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계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지, 그리고 왜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명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이 정상적인 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심리적 학대의 패턴이었다는 것을 이름 붙이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의 뇌는 이름 없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모호한 공포가 아닌 구체적인 것이 되고 구체적인 것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가스라이팅이었다. 내가 겪은 것은 러브 밤빙이었다.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이었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말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체 반응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이 계속 틀린 것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배가 꽉 조이는 느낌, 어깨가 긴장되는 순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충동. 이런 신체 감각들은 사실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회복 과정에서는 이 신호들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몸은 종종 우리의 의식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뢰의 재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많은 분들이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너무 심하게 틀렸으니까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정보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짜라고 믿어지는 것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신뢰의 재건은 자신의 직관이 완전히 틀렸다는 믿음에서 자신의 직관이 조작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인식으로 바뀌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계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경계는 규칙이 아닙니다. 경계는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내면의 태시며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계의 언어는 처음에는 매우 어색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타인의 필요를 먼저 챙겨온 분들에게는요. 하지만 경계는 연습으로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나는 나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보호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아마도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의 실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매우 가혹해집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자기 연민은 자기 비난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고통이 당신의 가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여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완전히 나아진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노래, 어떤 냄새, 어떤 장소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트라우마 기억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가끔 다시 아픈 것처럼 감정적 치유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자기 비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 뇌가 처리 중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신 분들, 아직 그 관계 안에 있으신 분들, 혹은 이미 빠져나와서 회복 중인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닌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걸어왔고 그 너머에서 진정한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요. 그 말이 지금 당장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저장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인식을 높이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깊은 트라우마 치유는 훈련된 상담사나
치료사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트라우마 중심 인지행동 치료, EMDR, 소마틱 테라피 같은 접근법들이 이런 경험을 처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시청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